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홍장원 전 차장은 송영길과의 긴급 통화에서 답답함을 토로했는데요. 급기야 그때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말 걸 그랬나 라는 말까지 꺼냈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와 홍장원 전 차장이 직접 나눈 긴급 통화 영상으로 그러면 확인하시죠. 홍장원 차장과 제가 전화로 스피커폰을 연결해서 제가 한번 대담을 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홍 차장님, 송영길입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송영길 TV에 지금 생중계하면서 우리 홍 차장님의 제가 변호사로서 이제 변론을 할 겸 같이 좀 대화를 나눠보기로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시청자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홍장원 차장님이 지금 나왔습니다. 그래서 스피커로 연결됐습니다. 지금 우리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는 것은 왜 홍 차장께서 종합특검에서 이렇게 혐의를 두고 수사를 해서 기소를 하려고 하는지, 아직 그 검찰의 그 종합특검에 몇 번 가서 조사를 받았습니까? 통상적으로 이렇게 입건이 될 거면은 사전에 참고인 조사도 하긴 하는데 예. 저와 같은 경우는 사전에 이런 방구도 없었고 참고인 조사도 없는 상태에서 바로 5월 18일 날 입건이 돼서 예. 4번에 걸쳐서 출석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피의자로서 피의자 신문 조서를 4번에 걸쳐 받았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피의자 신문 조서를 작성한 그 신문자는 그 어떤 검사입니까? 그 특검 검사입니까? 담당 조사관은 내란 특검에서 아마 직접 해용한 특별사법경찰관, 소위 말하는 특사경이었고요. 예, 그랬군요. 근데 그 조사관들이 사실은 그 국정원의 후배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국정원 후배들이 선별을 조사한 꼴이 된 건데, 그 주로 피의 사실이 핵심이 뭐예요? 그 윤석열의 지시를 받아서 외국 CIA 기관에 계엄을 옹호하는 메시지를 뭐 전달했다 이런 건가요? 그게 이제 아마 처음에 시작했던 단초였던 것 같고요. 네. 아마 제가 만약에 그러니까 제가 처음 출석해서 보니까 CIA 문건과 관련된 부분인데 CIA를 담당하는 거는 해외 부서니까 네네. 해외 부서를 담당하는 홍 차장은 당연히 원장, 예. 해외 담당 차장, 예. 해외 담당 부서장. 예. 그러니까 홍 차장이 모를 수가 없겠다라고 생각하고 바로 저를 입건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보니까 예. 원장이 바로 해당 부서장에게 지시를 했고 네. 제가 그와 관련된 사항이 비껴나가 있다는 부분이 확인이 되니까 예. 다음부터는 이제 또 CIA 문건이 아니라 다른 거 예. 그런 걸로 해서 뭔가 좀 저한테 내란 임무를 수행한 것이 아닌가라는 부분에서의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했는데 네. 봉지욱 TV에서 종합한 걸로 보면 그 관련된 혐의에 대한 저희 행위의 특정을 한 7개 정도를 나열했던 것 같습니다. 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 그 7개의 그 의혹과 의심의 행위에 대해서 네. 저는 4번의 출석을 통해서 충분히 설명했다고 생각하고 예. 특검에서 저에게 제시했던 소위 일부의 물적 증거에 대해서 충분히 탄핵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저는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게, 일단 국가 원수인 자격을 가지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발동해서 지시를 내려서 조태영 국정원장한테 뭘 내렸다든지, 아니면 직접 조태영 원장을 통하지 않고 직접 이 홍장원 차장한테 직접 전화까지 했잖아요. 네. 이게 그런 경우에 그러면 원장을 건너뛰어서 지시하는 경우가 있었고, 그러면 이 첫 지시에 홍장원 차장이 고분고분하지 않고 뭔가 잘 안 된다는 느낌이 받았을 때는 이제 조태영 원장이 홍장원 차장을 건너뛰고 바로 국장한테 지시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네. 예를 들어서 그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그 김한순가요, 그 육참 총장 그 합참부장 앞에 말을 안 듣고 뭐 그러니까 그걸 제껴버리고 그 계엄사령관으로 임명을 안 제껴버린 거잖아요. 합참을 빼버린 거잖아요. 네. 그러한 일이 벌어질 것 같고, 일단 그 행정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대통령의 지시가 나오면 이것이 법률적으로 위헌 여부를 판단하기 전에 초기 단계에는 매뉴얼에 따라 그 기본적인 어떤 행정 조치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나중에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이제 이후에 다 위헌적 사실이 확인되면서 명령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막 바로 그런 경우도 있는가요? 제가 보기엔 이게 좀 약간 인식의 차이라고 해야 네. 될지 아니면 네. 이해하지 못할 부분인데 예. 제가 처음 가서 조사받을 때 첫 번째 질문이 그 법무부에 있는 유역감찰관께서 법무부에서 회의를 할 때
바로 사표를 내고 그 회의장을 박차고 나왔다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유효기가. 그분도 만약에 대통령으로부터 그 지시를 받고 네. 국정원에서 만약에 그런 부분에 있어 정무직회나 산하부장이 계셨다고 하면 아니 그때 이거는 불법 계엄이다. 예. 뭐 회의를 박차고 나가든 예. 아니면 사표를 내든 네. 왜 적극적으로 쉽게 말하면 반대 의사를 표하지 않았냐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예. 예. 그런데 제가 이미 여러 번 진술도 했고 설명도 했지만 당시 국정원은 당시 상황에 대한 비상계엄이 발령될 수 있는 부분의 상황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전시 기타 이에 준하는 상황이 발생했는지 여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때는. 예. 더구나 그 관련된 부분에 있어의 상황을 파악해야 되는 기관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러면 일단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대통령이 방송국에 나가서 계엄까지 발령할 상태라고 하면 네. 국정원이 그냥 뭐 사표 내고 회의를 박차고 나가고 이렇게 업무를 기만하고 유미하게 하는 것만으로 상황이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오히려 무책임한 것일 수 있죠. 예. 더구나 이제 그 부분이 어떤 부분으로 비상계엄이 불법적이라는 부분이 확인이 될 때까지는 좀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고 네. 대신에 저는 예. 국정원 차장으로서의 역할을 진행하면서 네. 다만 대통령의 불법적인 지시에 대해서는 무작위를 통해서 거부한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당시 지금 생각해 보니까 내란이고 네. 지금 생각해 보니까 불법 계엄이지 예. 1년 반 전에 2023년 12월 3일 날 밤에 갑작스럽게 발생한 어떤 상황에 대해서 네. 100% 완벽하게 대처할 수 누가 있었을까요? 당연히 그렇죠. 그거는 뭐 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측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의 시각의 차로 저에 대한 어떤 시각이 좀 다르게 생각하는 부분인 것 같고 네. 또 하나는 이제 좀 지나갔으니까요. 한 네. 4차 조사받고 벌써 입건된 지 한 3개월 정도 지난 상황에서 특히 변호인들과 로펌에서 한번 공개된 조서를 통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니까 네. 중요한 거는 지금 특검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림을 그리고 있냐고 하면 네. 당일 내란의 밤부터 지금까지 쭉 진행가는 과정에서 군경이나 기타 기관에 대해서는 충분히 확인해서 거기에 대해서 단죄했지만 대통령 직속기구이고 가장 정치적일 수 있는 국정원이 어떻게 내란에 관여가 안 될 수 있느냐라는 의혹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종합특검에서 별도의 수사팀, 국정원 수사팀을 만들어서 지금까지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부분인데 네. 뭐 저렇게까지 소위 말하는 정보기관의 서버까지 포렌식하면서 털다 보면 뭐 이런저런 내용들이 나올 수가 있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윤건영 정보위 간사께서도 그거는 안보조사국의 합법적인 업무 범위에 들어갑니다라는 안보위의 인물이라는 사실 공무상 기밀까지 지금 다 공공연한 사실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이렇게 뭐 또 현안 TF나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등 하여튼 일탈적 상황이나 네. 불법적 상황이라는 부분이 수사 과정을 통해서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별건이고 네. 제일 중요한 건 12월 3일 날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내란에 관여했는가를 입증해야 되는 게 훨씬 더 중요할 것 같고요. 네. 그런 과정에서 국정원이 내란에 관여했다는 부분을 단정하기 위해서는 당일날 대통령으로부터 임무 지시를 받았던 홍장원 차장이 반드시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여야 한다라는 네. 것으로 끼워 맞추는 게 아닌가라는 심증이 드는데요. 네. 그래서 특검이 가지고 있는 빠지기 쉬운 오류가 너무 이제 이 언론을 의식하고 자신들의 뭔가 존재 가치를 입증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정치적인 판단을 통해 그림을 그려놓고 몰아가식 수사를 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이것이 우리가 윤석열 검찰의 그런 정치검찰 수사와 기소를 왜 분리해야 되는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였습니다. 이 특수부 검사들은 이 경찰이 수사한 사건을 송치받아서 객관적 입장의 수사는 형사부 검사와 달리 특수부 검사는 자신들이 인지한 사건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림을 그려놓고 거기에 몰아가는 수사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유사한 상황이 되는데 저는 이제 아쉬운 게 이 현재 종합특검이 이 조이대 사법부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한 게 있습니까? 거의 없죠 지금. 제 코가 석자라서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조사했다는 얘기는 뭐 언론을 통해서 들어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시청자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조이대 제가 당대표가 되면 조이대 대법원장 탄핵을 제가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만
개업난 당일날 밤에 긴급 대법관들 회의를 열어서 이 관할 문제 같은 걸 상의했을 걸로 추측이 됩니다. 그러니까 계엄령 발동을 전제로 해가지고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를 상의한 게 아닌가 강한 의심이 드는데 그에 관련된 좀 추서가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12.3 이후로 이제 5월 1일 날 이재명 그 당시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20무죄 사건을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기까지 바로 그 이후에 한덕수 대통령 후보 출마까지 연결되는 과정이 긴밀하게 내란 세력과 상호 뭐 공모한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영합해 왔다. 그리고 서부지방법원이 폭도들에 의해서 진입이 돼서 기물이 파괴되고 판사들을 잡으러 가자라고 막 폭도들이 판사실을 휘젓고 다니는 엄청난 이런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법부의 총수라고 하시는 대법원장이 이에 대해서 공개적이고 단호한 입장 하나 발표하지 않고 또 현장도 한번 안 가보는 이런 황당한 사법부를 대표하는 대법원장으로서의 자격이 의심되는 이런 일이 벌어졌거든요. 이에 대해서는 수사를 하지 않고 사실상 내란을 진압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홍장원 차장을 이렇게 나는 특검이 무리하게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고 많은 국민들이 지금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근데 제가 아까 홍 차장님 뉴스를 보니까 다른 이전 종합특검 이전 수사기관들도 다 이걸 한번 했는데 다 무혐의 처분했다는 게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12월 3일 내란 이후부터 그냥 있었던 게 아니고요. 네네. 굉장히 중요한 국가적 사건이다 보니까 국가적 사법기관으로부터 수차 조사를 받았습니다. 아, 당연히 그랬겠죠. 예, 2024년 12월부터 당연히 경찰 특수부, 검찰 특별수사본부, 공수처의 조사를 받았고요. 네. 그 다음에 국회 그 조사특위에서 청문조사도 받았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예. 헌재에도 나가고 재판 나가서 아마 도리어 그 피고인 측 변호인단으로부터 혹독한 현미경 검증도 받았던 거거든요. 그렇죠. 예. 더구나 이제 정부가 바뀌어서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 다음에 있었던 저희 1차 내란 특검에서 네. 그때도 4번에 걸쳐서 4차 조사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고생했네요. 예. 예, 그때 물론 제가 이거 빨리 끝냅시다. 또 오라고 그러고 힘드니까. 네. 그래서 물론 야간 조사를 동의하기도 했지만 그때 조서 검토 끝나고 나면 새벽 4시에 검찰청 송사에서 나왔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다 지나고 나서 속속들이 하나씩을 다 열어봤고 예.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통신 내역 조회서가 저희 집 책상에 쌓일 정도로 왔습니다. 아이고. 무슨 뜻이냐면 홍장원이가 그동안 누구랑 통화했는지 통신 내역을 사법기관들이 다 조회했다는 부분에 대한 통지 결과서를 일정 기간 예. 이후에 보내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 6개월 후에 보낼 겁니다. 예. 그렇게 되면 결국은 4대 국가의 수사기관이 홍장원에 대해서 충분히 조사를 한 것이고 네. 단순히 제가 진술하거나 언급한 부분만으로 판단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면 예. 이번 종합특검이 저를 다른 죄명도 아니고 내란을 막은 사람한테 내란의 중요 임무로 종사했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황당한 이걸 적반하장이라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네. 지난 1년 반 동안 수많은 사법기관하고 국회 재판 과정에서 검토됐던 모든 부분들이 사실이 부정되는 상태에서 홍장원이는 지금 내란 공범이라고 주장하는 건데 네. 그러면 내란 공범이라고 하는 것을 주장할 수 있는 확고한 부분에 있어서 새로운 범죄 사실이나 피해 사실을 얘기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당연히. 지금 저희 변호사하고 얘기하고 있는 부분인데 4차 조사 동안 네. 처음에 2차 조사 때까지는 그 형사소송법 절차를 무시하고 저한테 어떤 피의 사실을 조사를 하고 있다는 내용까지도 공지하지 않았었습니다. 아이고 참.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일단 불러놓고 네. 이거 저거 물어보면서 뭐가 관계 있나를 그때부터 이제 찾기 시작한 건데 네. 제가 이제 처음에는 놀래기도 하고 네. 내가 모르는 게 있는가 당황하기도 하고 네. 해서 4차 조사기간 동안은 아무런 말을 못하고 조사에 임했는데 이제 벌써 마지막 조사가 끝난 지 5주가 지났고 네. 입건된 주 4개월이 지났는데 네. 우리 의원님 제가 어떤 내란 주요 임무 종사에 관련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인지하고 계십니까? 전혀 모르고 있죠. 그러니까 사실상. 그러니까 CIA 관련된 부분이 뭐 너와 관계 있는 거 아니야? 아니야. 그거는 원장님께서 담당 부서장한테 직접 시켰던 거고 난 그때
업무의 패신당 사태라 그거 기억나지 않고 난 관계가 없는 부분이야. 나중에 나 도리어 뉴스 보고 알았어. 네. 뭐 방첩사, 경찰 뭐 하나하나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그 설명을 드렸고요. 네네. 제일 당시 상황을 극명하게 나타낼 수 있는 예 중에 하나가 제가 그 조사받아 들어갈 때 합수부 관련된 내용이 있어서 합수부에 합자도 안 나왔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네네. 아니 회의 때 합수부 얘기를 하진 않은데 왜 합수부 얘기를 하나 했는데 보니까 특검에서 제시한 메모 다이어리 중에 네. 합수부에 대한 지원 관련된 내용이 써 있는 게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걸 깜짝 놀라서 한번 보자, 자세히 한번 읽어보자 네. 라고 그 직원이 작성한 다이어리를 보니까 어떻게 돼 있냐면 제가 얘기하거나 부서장이 얘기하거나 누가 얘기한 것이 아니고 네. 당시 그날 내일 아침까지 원장이, 그러니까 국정원장께서 각 부서별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매뉴얼을 좀 정리해 갖고 와라. 네. 왜냐면 당시 전시계엄인 을지훈련에 대한 매뉴얼은 있었지만 이런 식의 비상계엄 관련된 부분의 매뉴얼은 국정원에 없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담당 직원이 국가 위기 대응 매뉴얼이라고 네. 자기 부서에서 만들어놓은 한 장짜리 무슨 문건이 있었나 봐요. 그 문건이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네네. 그런데 그 다이어리에 그대로 이렇게 써놨어요. 네. 한 장, 그러니까 국가 위기 대응 매뉴얼 가로 열고 한 페이지 가로 네. 닫고 14쪽인가 14항에 네. 대통령 유고시에 뭐 등등등등 해서 뭐 합수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얘기한 것도 아니고 부서장도 얘기한 것도 아니고 그 메모를 작성한 자가 국가위기 대응 매뉴얼에 대한 내용을 보고 거기에 있는 내용을 옮겨 적어 놓은 거예요. 네. 그렇겠죠. 당연히 이 비상사태 근데 발생하면. 그 사람이 옮겨놓은 그 내용을 그 글을 읽어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 혹시 합수부 관련된 지원 얘기한 거에 근거로 제시한 겁니다 저한테. 아, 홍 차장 이야기를 듣고 이게 메모한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국가위기 대응 매뉴얼이라는 것의 조문을 옮겨 적은 것이라고 생각지 않고 네. 이 다이어리 이런 게 써 있는 거니까 이거 네가 얘기한 거 아니냐라고 저는 추궁한 거죠. 네. 좀 황당하네요. 그 저희 그 방첩사 컨택 포인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그 어제 방송에도 있지만 아니 국가기관끼리 방첩사든 경찰이든 국방부든 외교부든 기타 기관하고 기본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협조 관계를 구축하고 있지 않나요? 네.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그러구나. 제가 그날 밤에 방첩사령관하고 3번이나 직접 통화하지 않습니까? 네네. 또 하나는 방첩공유센터라고 하는 국정원 조직 내에 방첩사 군인이 와서 같이 합동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렇군요. 또 하나 제3하에 방첩사를 출입하는 방첩사 연락관이 있었어요. 네네. 그러면 3중으로 연락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된 상태에서 그날 밤에 갑자기 방첩사의 컨택 포인트를 구축하라? 네.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미 상서로 돼 있는데.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고 근거가 없는 증거를 반복적으로 들이대면서 저한테 얘기했던 제 혐의에 대한 행위가 7가지까지 나오더라고요. 참 이게 그 현안 TF라고 하는 건 일종의 민간인 사찰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는 의혹인데 예. 아니 제가 해외 차장이지 않습니까? 예. 당시 10월달, 9월달이면 제가 우크라이나 관련돼서 우크라이나 전쟁터에 2번씩이나 출장을 갔다 온 그 시기인데 네. 무슨 제가 그 민간이 국내 관련된 사안에서 그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여력이 있었겠습니까? 네. 근데 재미있는 건 뭐냐면요. 네. 아니 내가 1차장인데 그 다른 차장 산하 업무를 어떻게 알겠냐? 네. 아니 홍 차장님이 실세였잖아요. 아니 제가 실세면 모든 걸 다 압니까? 원장님도 계신데. 네. 더구나 이거는 당신이 직무 대행 때 했던 내용 아닙니까? 아, 예. 당시 원장님이 안 계시면 직무 대행이 있을 수 있죠. 네. 하지만 직무를 잠시 대행하는 사람이 다른 부서의 업무에 지시를 하고 다른 부서의 업무에 보고를 받고 이렇게까지 하지 않는다는 것은 공직자들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예. 더구나 예. 같이 국정원에서 근무했던 그 후배들이 그렇게 질문을 하는데 제가 인생을 잘못 살았나? 국정원이라는 조직이 이런 데였나? 라는 부분에 있어서의 참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게 해주는 시간들이고 있습니다. 아이고 그래요. 우리 홍 차장님 너무나 정말 힘든 싸움을 하고 계시는데 저로서는 정말 제가 변호인 선임이라 돼서 싸워주고 싶은데 일단은 공개적으로 우리 홍 차장님께서 사실 저한테는 신중하게 했거든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 그동안 이 특검이 아직 결론을 안 내고 있는데 미리 방송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게 어떨까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셨는데 저는 강력하게 이쯤 되면은 공개해서 국민들에게 이 상황을 알려야 된다 이렇게 제가 권유를 드렸고 드디어 어저께
홍 차장께서 이제 공개 인터뷰를 하면서 이 문제점들을 말씀을 했습니다. 저도 오늘 이제 잠깐 시간을 내서 홍 차장님과 전화 연결을 했는데, 홍 차장님, 제가 이제 서울에 올라가고 이 전대가 곧 끝나니까요. 전당대 끝나면 제가 본격적으로 뭐 변호인 선임을 하든지 해서 적극 제가 같이 돕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말 굉장히 바쁜 시간이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간을 내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네네. 제가 요거 한 가지 마지막으로 예, 말씀드리면서 네, 이제 예. 클로징하도록 하죠. 네. 벌써 세월이 많이 지나서 사람들은 대부분 잊어버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시계열적으로 그 내란의 과정에 홍장원 차장이 했던 일들 한 번씩 리마인드 해보면 네. 여간에 체포자가 나가거나 위치 추적을 하다거나 대통령의 지시가 이행되지 않았다고 하면 12월 3일 날 대통령의 지시를 홍장원 차장은 거부한 것입니다.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그 다음 날 12월 4일 날은 제가 조태용 국정원장에게 북한과의 군사 위협이 있을 수 있다는 불안감을 나타내고 있는 국민들이 계신 것 같은데 네. 이재명 야당 대표에게 한번 전화해서 상황을 설명드리자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런 얘기했다가 제가 그 지난 윤석열 정권에서 국가정보원법 위반, 정치 위반으로 해서 그때도 고발돼서 피의자로 입건된 적이 있었어요. 아,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 한번 하자고 얘기했던 그 말 한마디로 이 나쁜 놈들 말이죠. 예. 12월 5일 날은 제가 안보실 차장에게 예. 뭐 특별한 게 아니라 대통령이 인근에 있으니까, 더구나 언론에서도 지금 대국민 사과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네. 그냥 사적인 부분이긴 하지, 사적인 문자긴 하지만 네. 이번에 이렇게까지 문제를 만들었는데 반드시 국민께 사과해야 된다 라는 네. 상식적인 제 의견을 전달한 거거든요. 역시. 반드시 사과해야 된다, 무릎 네. 꿇고 사과해야 된다. 예. 그 다음에 그 오후에는 제가 잊고 있었는데 재판에서 제 보좌관이 이렇게 진술했는데 12월 5일 오후 2시에 홍 차장이 가까운 보좌관 두 사람을 모아놓고 네. 아무래도 대통령실이 이상하다,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다고 굉장히 불안해하면서 이걸 어떻게 하지라고 고민했다는 겁니다. 네네. 그러면서 마지막에 야, 이걸 알려야겠다라고 얘기하길래 보좌관이 어디에 알리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래서 네. 이거 국민 아니면 국회, 네. 이미 제가 보기에는 12월 6일 국회에 가기 전에 그런 생각들이 정신없이 머릿속에 있었거든요. 그 네. 결국은 12월 6일 날 그 정보위원장의 요구로 간 거긴 하지만 정보위에서 그 12월 6일 날 국회 정보위에서 대통령의 불법적인 정치인 체포 사실을 폭로한 게 아니라 정시로 보고드린 겁니다. 그러면 그렇죠, 12월 3일부터 그렇죠, 12월 그렇죠. 6일까지 제어의 행적을 쭉 이어보면 사건은 이미 발생했고 네. 이 사건이 국가적 위기로 번져나가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정말 안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로서 최선을 다한 거예요. 맞습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제가 이렇게 예. 피의자에 입건되고 나서 고민하는 게 뭐냐면, 야, 그때 복지부동 할 걸, 예. 아무것도 하지 말 걸. 예.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그 피의자의 신분으로 떨어지는 일이 생기지 않았을까요? 아이고, 그렇습니다. 아이,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같이 예. 혼란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다른 일정 때문에 우리 시간을 끊어야 되는데, 아무튼 홍차장님 걱정 마시고 힘내시고, 우리 모든 국민들이 우리 홍장원 차장의 그런 애국심, 정말 공직자의 자세에 대해서 많은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좀 이 오해를 잘 풀리기를 바라겠고, 저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 홍장원 우리 차장님을 응원하고 또 변론하고 지지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많은 저희 송영길 TV 시청자들이 지금 한 1,800명이 동시 접속해서 보고 있는데 대부분 한결같이 응원 댓글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홍 차장님 절대 기소되기 전에 막아주세요라는 게 많고요. 저도 최선을 다하고 지금 특검에게도 제 의견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식 변호사로 선임을 해서라도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저는 특검에게 촉구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그런 내란 동조 혐의에 대해서 조희대 사법부에 대한 적극적 수사를 할 것을 강력히 촉구드리는 바입니다. 이 홍장원을 수사할 게 아니라 대법원을 수사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일단 방송은 이걸로 마치고 제가 서로 올라가서 연락 올리겠습니다. 차장님. 예,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의원님도 화이팅. 여기 인사 한번 해주세요. 우리 시청자들이 한 1,800명이 지금 동시 접속하고 있는데. 예, 감사합니다. 2025년에도 주변에서 그렇게 말을 했지만 홍장원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2026년에도 똑같은 홍장원입니다. 감사합니다. 파이팅 홍장원. 감사합니다. 네, 홍장원 아직 안 끊었죠. 홍장원 차장님하고 이 긴급 인터뷰를 했는데, 제가 홍장원 차장님은
워낙 사람이 곧게 보이고 훌륭하게 보여서 저도 언제 한번 보고 싶다 그러다가 최근에 한 달 전인가요? 한번 이제 그때 인연이 돼서 연락이 돼서 식사를 같이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분의 고든 성품에 제가 많이 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억울함이 있을 때마다 제가 또 변호사 자격이 있으니까 법률적으로 저한테 상담을 많이 해서 제가 도와주고 그동안 법률적 조언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내가 오늘 신문 보니까 어제 처음으로 이제 인터뷰를 했더라고. 처음에 인터뷰를 빨리빨리 좀 해서 한번 정면 대응해라 하는데 계속 고민하시다가 어제 하셔가지고 제가 오늘 긴급 우리 송영길 TV 시청자 여러분께 인터뷰를 했다는 말씀드리고 또 이제 다음 일정 끝나고 다시 또 이따 라이브 또 찾아뵙겠습니다. 화이팅! 홍장원 응원해 주세요. 예.